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맞고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고 또 국제법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방류를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 국제기구와 또 일본 정부와 계속 서로 대한민국이 구성한 그런 태스크포스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안전도 이것이 분명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해 안달이 난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제가 최근에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일본의 정부의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리 대책에 대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5개의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해양과 대기 방출을 현실적 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는 그러한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세계의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 기구인 IAEA에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개 2020년 전후, 물론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2020년 전후를 거치면서 발표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0년 4월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IAEA와 일본 정부 이런 그 관련 기관들이 일단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때 우리 그 당시의 정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그러한 그 공표가 이루어진 4월 13일 바로 며칠 뒤인 4월 19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4월 19일 날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또 그 한국 정부와 협의를 잘 해야 되고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러한 모든 그 해양 방출에 대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바로 전 정부의 노력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방류가 모두가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루 이틀에 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계속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또 관련 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IAEA의 그런 그 조사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는 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결정을 하신 일입니다만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이 IAEA의 주요한 그런 그 같은 조사 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그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단순히 이런 그 당시에 일본이 주장했던 WTO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기준이 대한민국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그 후쿠시마 주변의 이런 해양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그 판단 하에서 최근에 매년 도쿄 전력이 그 지역을 물론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기준을 넘는 그러한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그러한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 문제는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한다는 지금 IAEA나 일본 정부 또 저희 전문 기구들과 협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는 수산물의 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설비의 시운전 어제 단행이 됐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운전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로서는 방사능을 우리나라의 원안위 같은 그러한 방사능에 대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서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그 국민들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설치의 그 장치의 설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0년 가을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관련 현황이라는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국민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4, 5년 뒤에 유입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 유입될 그러한 그 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그 위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혀 그러나 이러한 그 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우리 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약 92개 정도의 이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계속 이런 해양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를 할 것이고,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고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검사 조치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당시에 유의미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자담회를 7차례 열었습니다. 거기서 알프스라는 거 아시죠, 총리님? 예. 다 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이 어떠냐에 대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게 2020년 10월인가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원안위 중심으로 한 7번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2020년에 결론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021년 4월인가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아예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총리님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21년 여름인가요? 우리 IAEA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모니터링 TF팀 11개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신 한국안전기술연구원 김홍석 박사를 파견하죠. 그리고 한국안전기술연구원의 TF팀을 만듭니다. 그 TF팀들이 모체가 돼서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시찰단으로 파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되신 분들이고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의 이러한 방사능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이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모든 이러한 그 절차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고 안전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권이 교체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검증의 기초 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바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파견을 했고, 상당히 저는 성공적인 그러한 시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로 데이터를 또 확보를 했고, 또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관계도 잘 형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을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정치권에서 좀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과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 쏘면 몸이 튀겨진다. 전혀 근거가 없는 괴담이었습니다. 네, 결국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결국 총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 안전과 국민 안심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결국 과학적 객관적 검증의 바탕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해서 국민 안심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총리님, 똑같이 정화된 물이라고 할지라도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이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에 염두를 두고 꼭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많은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경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시켜 왔습니다. 또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소위 말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 침체,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의 성적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의 그 퍼펙트 스톰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을 틀 거, 전환시킬 거, 변화를 가할 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딴 정부와 같이 저희가 그러한 그 경제를 모두가 이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했을 때 가지는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러한 상당히 부의 경제 전체에 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이고 과거에 저희가 한 2번 정도의 한 번은 아시아의 위기였고 또 한 번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큰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그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또는 이 저출산 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의 그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전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그 우리 국제적인 하나의 평가 회사들이 일본보다도 2단계를 더 높이 놓는 그런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차입을 해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에도 굉장한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지표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지금 국가 부채를 추가적으로 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약 60조 가까운 돈을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올해의 예산은 그런 과정에서도 20조에 가까운 그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의 그 GDP 대비 관리 대상 수지를 그 작년도에 그 전에 이루어진 예산 차입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표가 약 5.1%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 올해의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또 재정을 크게 해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그 관리 대상 수지의 지표는 약 2.4% 정도, 한 2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경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우리의 외교를 좀 더 정상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큰 저는 업적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회복, 또 G7의 참여,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 그리고 한일 관계 대단히 어려움은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지금도 또 하십니다만 그런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므로써 우리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 이런 것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1년간의 경제 운영 등에 만족하십니까, 총리님? 아직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하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선택의 폭을 저희가 잘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좀 인내를 해주시도록 그런 어려운 일을 저희로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좀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 잘한 점을 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점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산업 정책을 했다는 것, 또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원전 생태계를 회복했다는 것, 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것.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성장, 저성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 재정 성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금융 완화와 결국 재정의 완화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한 그 단기적인 정책인 것을 저희가 잘 알지만 전 세계가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그 고금리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그러한 그 대책이었고, 그래서 그 소위 금융 취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러나 금융을 이런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 거의 5% 가깝게 올라갔던 우리의 물가가 3.3% 정도로 지금 이제 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경제의 어떤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의 그 범위가 좀 더 유연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좀 하고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거는 계속 좀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 쪽에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원전을 다시 정상화 내지 복원시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저희가 확보하면서도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확대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수출 감소, 수출이 계속 연속 7개월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14개월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채 문제, 가계 부채 1,800조, 기업 부채 2,600조, 국가 부채 이런 부채 문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를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좀 로드맵을 빨리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뭐 불만스러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동 개혁에 있어서의 우리 이중 구조의 해결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엄정한 법치주의의 확립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 같은 걸 유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지방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회계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러한 그 노력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노동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성과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우리가 일부는 법을 또 통과시켜 주셔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뭐 법이 안 되더라도 정책과 예산과 이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은 지금 예정대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면은 전체적인 종합 플랜이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퍼펙트 스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뭘로 두십니까? 역시 단기적인 이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 뭐 3대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교육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택 분야도 그렇고 또 보건, 의료 분야도 그렇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산을 늘려가지고 소위 그 예산에 의한 재정에 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민간이 더 활발한 그런 그 유연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의연하다고 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정책 기조의 변화, 구조 개혁에 대한 진행, 단기적인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한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구월 위기설 듣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아마 금융위원장께 좀 말씀을 더 좀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분명히 이 고금리 하에서 금융의 취약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 9월 달에 그동안에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뭔가가 다 이제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3년 동안 최대한 3년 동안 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약 그 8%에 해당하는 분들의 98% 정도가 그러한 그 상환 계획서의 작성을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부 좀 불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약 30조 정도의 그러한 새 출발 기금 등을 통해서 재무 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영업자라는 하나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그러한 그 보완 조치를 했고
이미 완료했고 따라서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생 현장에 보면은 이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영업 손실을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담, 고금리 이자 부담, 또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에 의한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추가 대출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분들이 금융에 있어서 대단히 특히 고금리 하에서 타격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A, B, C, D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테스트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A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글쎄요 빅데이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A, B, C, D. 그런데 지능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합니다. 핵심 동력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 말 코인 비리 의혹 쟁점이 뭡니까? 글쎄요. 일단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규제,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 거래 시장과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을 통과는 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러한 자산을 우리 공직자 재산에 같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새로운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쟁점은 도대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입법 비리가 있냐, 아니면은 미공개 정보를 인용했냐. 그런데 처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코인에 관한 증권성 입증 등 입법 미비가 돼 있습니다. 총리, 증권시장 거래 구조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 구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뭐 좀 우리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거래 시장은 비교적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위원회, 제재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돼 있다고 봅니다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흡하고 또 이런 모든 권한들이 증권거래소는 비교적 이게 좀 분리되고 독립된 상태에서 좀 감시와 이런 규제의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시장 쪽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 기능, 상장공시위원회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위원회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에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 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 시스템, 분석 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져가요.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 거래소 누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띱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0.2% 수수료 띄는데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무려 11조입니다. 0.2% 200억입니다. 그걸 한 달로 하면 4천억입니다. 1년이면 뭡니까? 몇 조 원이 됩니다. 5조 원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렇게 무제한의 권한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요한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트리마제 클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못 들어봤습니다. 트리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이름입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코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인 클럽을 만들어요. 원래 나오는 권도영, 신영성 주축이 돼가지고요. 정관계 인사들 많이 불러서 와인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 정부에 있어서 뭔가 로비 창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무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있었는데 증인 채택을 처리시키려고 도대체 코인 업체들이 얼마나 로비를 쓴지 아십니까? 100억이다, 300억이다. 공공에 대한 비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60억. 그게 그 얘기 들으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요. 2018년 1월인가 박남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다.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금융위가 하나도 투자자 보호장치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청소년 마약 범죄 얼마나 늘은지 아십니까? 네, 하여튼 우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정말 뭐 학원과까지 이런 마약이 침투하는 그런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배, 3답을 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학생이 코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이제 과거 얘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마약 오염국 진입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인지 꼭 색출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테라 루나 사태 들어보셨죠? 네. 피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8만 명.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1조, 많게는 77조. 이 테라 루나에 투자한 사람들 거의 다가 젊은이. 젊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가고 코인 업체 하는 사람들의 배를 풀게 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꼭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남국 방지 법안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이거 코인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그게 관련된 공무원, 그 가족, 청와대 인사들, 국회의원, 전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는 TF팀을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전수조사 문제, 그리고 증권성 입증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샘 올트만이 오지 않았습니까? 샘 올트만이 와가지고 AI 블록체인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ABCD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TF팀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야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1일 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번에 이 통과된 법률로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두는 문제는 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제조업 수출의 규모 면에 있어서 세계 5위입니다. GDP 규모 면에 있어서 세계 9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해냈습니다. 또 2008
8년 금융위기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